나스닥 56%의 하락, 미국 전체 노동력 5%에 해당하는 700만 개의 일자리의 소멸, 대한민국 국가 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가진 회사의 몰락, 단 하나의 사건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하기 약 5년 전 미국에서는 집을 사면 1.5배는 우습게 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단 7년 만에 미국의 주택가격은 180%나 올랐었죠.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 대출 이자를 따박따박 내고 대출금을 갚으면 우리는 이득, 대출금을 못 갚아서 집을 압류해도 집값이 오르니까 이득이잖아. 어떻게 해도 이득인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서브프라임이죠. 은행의 분류 등급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등급을 의미하는데, 집을 사기만 하면 집값이 오르니 원래는 대출이 잘 되지 않는 서브프라임 등급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왜 집값이 사기만 하면 올랐을까요? 우리의 인터넷 주소창을 보면 항상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땡땡땡.com. 닷컴 버블이라는 사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하기 전인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많은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에 닷컴만 붙이면 무조건 투자를 받게 되고 버블이 형성되었다가 꺼지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연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를 6%에서 1%까지 인하하게 됩니다. 금리를 내리면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진짜 대대손손 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을 끼고 사게 되죠. 가정이니까 10억을 전부 다 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래 현실에서는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로 금리가 얹어지기는 하지만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600만원 내던 이자가 1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자로 600만원을 내기는 어려워도 100만원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으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문제는 그 집을 사려고 늘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신용 등급까지 낮춰버리고 서류까지 안 받을 정도로 쉽게 그것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이거는 완전 오르던 집값에 불을 지핀 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투자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MBS라는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엄청나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MBS란 무엇이냐?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인데 주택담보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이었죠. 즉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고 여러 사람의 투자금, 즉 펀드를 만들어서 담보대출 그룹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상품인 거죠. 여기서도 욕심을 내서 부채담보부증권, CDO와 같은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뭐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상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를 판매하는 은행원들조차 이게 뭐 하는 상품인지 잘 모른 채 판매를 했다고 하죠. 근데 무디스와 같은 많은 신용평가 기관들이 MBS와 CDO에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하기까지 합니다. 수익률이 높은데 신용 등급까지 높다? 이거는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MBS, CDO와 같은 상품이 많이 나올수록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자산의 제대로 된 위험성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담보대출이 나간 이 주택의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었다면 향후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고, 압류를 해도 원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이고, 이 주담대를 기초로 하는 MBS도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이 MBS를 기초로 하는 CDO가 가치가 떨어지는 굉장히 위태로운 연쇄 구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의 경제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은 낮췄던 금리를 2004년부터 다시 인상하기 시작하는데요.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죠. 문제는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기적이거나 낮은 수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작은 수입의 대부분이 대출금 이자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 탓에 내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올라버리니까 점점 감당을 못하고 차라리 주택을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택 공급 시장에는 압류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천정부지로 오르던 주택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게 됩니다. 부실대출로 서브프라임 등급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나간 탓에 순식간에 대규모 주택 압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에는 주택 매물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세는 비탈길에 탄 듯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압류한 주택을 팔아서 담보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압류한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당연히 이를 기초로 하고 있는 MBS, CDO에도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2007년 여름 BNP 파리바 은행이 미국 증권시장의 부동산을 더 이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가 투자한 펀드에 자기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환매 중단을 선언해버립니다. 즉 지금 부동산 시장은 너무 위험해, 제대로 된 가치를 알 수 없어, 너네 돈 못 빼 라고 말해버린 것이죠. 이러자 많은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이합니다. 유동성 위기란 쉽게 말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돈, 예를 들어 채무가 많은데 현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당연하죠. 원래는 주택을 팔아서 원금을 회수했어야 하는데 주택 가격이 폭락한 탓에 급하게 압류 자산을 팔아봤지만 원금을 회수하기에는 택도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금융기관들조차 빚은 많고 갚을 현금은 없는 안 좋은 재무 상태를 보이게 되고,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야, 쟤 갚을 돈이 없대, 우리 돈 빌려주면 안 돼, 이렇게 금융기관들끼리 재정 상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즉 서로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사실상 대출 시장이 마비가 되면서 이미 안 좋은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만 되어갑니다. 그러자 미국을 충격에 안긴 사건,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합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당시 고위험 부동산과 서브프라임 등급 주택 담보대출에 대규모로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자산들의 가격이 급락하니 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고 갚을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빚을 많이 졌냐면 30대 1, 즉 내가 레버리지한 재산이 3.3%만 손실이 나도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주택 상품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미친놈들이지만 그때는 저렇게 하면 아주 떼돈을 벌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결국 6,130억 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하면 한화로 850조의 빚을 지고 파산해버리는 천조국의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이 23년에 정한 예산이 656조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미국 역사상에서도 최대 규모의 파산 중 하나였습니다. 리만 브라더스만 위기를 겪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험으로 잘 알고 있는 AIG도 미국 정부로부터 1,820억, 약 252조 원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시티그룹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자산들에 대해 한화 약 423조에 달하는 미국 정부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930만 가구가 집을 압류당했고 신규 대출 신청의 90%가 거절되었으며 실업률은 5%에서 10%로 2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중에 큰 피를 볼 수도 있다.